저는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이야 다들 어려웠다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컸던지 우리 집은 참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 덕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공하겠다는 갈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쌀밥 배 터지게 먹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홀로 저를 어렵게 키워오신 어머니께 성공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돈 벌겠다고 홀어머니 남겨두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출신인 저로서는 처음 가보는 대도시에 정신이 없었죠. 부산에서 자리 잡기까지 저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내려와 당장에 살 집도 없고 연고도 없어 어디 갈 곳 하나 없는데 무작정 국제시장으로 가서 일자리 하나 달라고 가게마다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겉보기에도 덜 자란 남자아이를 선뜻 거두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 몇 주는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인지 마침 쌀가마니 날라주는 사람을 구하던 정미소 사장님을 알게 되어 일을 구할 수 있었지요.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되는 일이었으니 어린 저도 거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쌀가마니를 옮기는 일이 힘이 들긴 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때는 가진 게 몸뚱이뿐이라 힘들다는 말은 사치였지요. 정미소 사장님이 참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 정미소 창고에서 잠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 모포 몇 장 얻어다 깔아놓고 새벽이면 쥐를 쫓으며 잠을 자곤 했었지요. 그 정도만 되어도 다리 밑에서 잘 때 생각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미소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 제가 제대로 못 배운 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자전거 타며 돌아다니다 반듯하게 교복 차려입고 책보 들고 다니는 또래 애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죠. 그래서 저도 야학이라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정미소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을 정미소 일을 하다가 그 정미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는 국제시장 옆에 깡통시장에서 미제 상품 떼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정식 가게가 얻지 못하고 시장 건물 사이 관짝만한 공간을 빌려서 앞에 길다란 나무 좌판 놔두고 미군 부대를 드나들며 물건을 구해다가 팔았습니다. 미제 깡통이며 여자 화장품 같은 것들을 떼다가 팔고 손님들이 원하면 코르셋이나 군화 같은 것도 구해다가 수선해서 팔았는데 이게 돈이 꽤 짭짤했지요. 그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셋방도 하나 얻고 부산에서 슬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나이론 양말 파는 좌판도 하고 짜투리 원단 얻어다가 포목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돈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량난 신발들 싸게 얻어다가 팔고 그렇게 계속 돈을 불렸지요. 그러다 보니 30쯤 되어 시장에 내 가게 하나 차릴 정도 되었습니다. 가게 하나 얻어서 자리 잡고 보니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라고 늦은 나이였지만 여기저기 선자리가 들어오더군요. 사실 그때까지 결혼할 여유도 없이 살았죠. 저도 더 늦기 전에 장가갈 생각으로 그렇게 처음 나간 선자리에서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아내를 만났죠. 아내의 첫인상은 긴장하여 땀 흘리는 제게 곱게 접은 손수건을 내밀던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으니 이것저것 따질 입장도 아니었고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냐는 물음에 노력하겠다는 여자의 말에 더 따지고 물을 것도 없었죠. 요새는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지만 그때는 다들 선 봐서 한두 번 보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흔했습니다. 아내도 제 인상이 그리 싫지 않았던지 그렇게 저보다 6살 어린 아내는 제 얼굴 한 번 보고 제게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는 신혼집을 얻으며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돌아가신 지 오래라 혼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제가 자리 잡으면 꼭 모시고 살겠다 했는데 그간 자리 잡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서야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지요.
결혼 후 아내가 집에 있으니 제가 가게에 있을 동안 어머니를 챙길 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말동무가 있으니 적적하시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병원에 몇 년을 병수발 하시다 결국 아버지 먼저 보내시고는 참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아들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삭바느질에 남의 집 일손 봐주시며 그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사실 저희 어머니 성격이 좀 드센 편이시긴 합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시지요. 그런데 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그리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잦은 타박에 아내가 종종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아내가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 해주실 법도 한데 어머니는 밥이 좀 질게 되면 노인네 취급하냐며 타박하시고 그래서 꼬두밥을 내놓으면 노인네 체하라고 이러느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반찬 투정도 매번 하셨지요. 하루라도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알뜰살뜰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듯한데 저희 어머니 마음에 차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아내가 뒤에서 몰래 마음고생하며 종종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공연히 아내 편이라도 들었다가는 괜한 어머니 노여움만 살까 싶어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냥 아내에게 조금만 참고 살아라 할 수밖에요.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결혼하고 한참을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 3년째가 되었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 어머니가 조바심이 나셨는지 그 즈음부터 아내에게 더 심하게 타박을 하셨지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 어쩐다고 아직 애가 없노? 필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게야. 하자 있는 것을 데려온 게 분명하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도 저도 건강합니다. 그냥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좀 기다려보시죠. 아범아, 네 나이 벌써 32인데 아직 처대가 없으면 어쩌겠다는 소리냐? 지금 당장에 낳아도 애 대학 갈 쯤 되면 네가 50이 넘는데 손주 결혼할 때 되면 다 꼬부러져 있겠네. 땡.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곧 생기겠죠. 아무래도 제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어머니가 마음이 조급하셨나 봅니다. 그 나이 노인들이 다 그렇듯이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식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지요. 진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저 기다리면 찾아오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한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안방이 깨끗한 겁니다. 아내도 어딜 갔는지 없고 텅 비어있는 방에 이 사람이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딜 갔나 했지요. 어머니께 물으니 어머니도 모른다고 하시고 이상하다 싶어 장롱을 열었더니 글쎄 아내 짐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 길로 놀라서 뛰쳐나갔죠. 1시간 걸려 그 밤에 처갓집에 갔습니다. 장모님, 저 이서방입니다. 혹시 제 아내 여기 왔습니까? 이서방, 일을 어쩌나 그래. 아이고, 인연이 집에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지 뭐야. 세상에, 어쩌나 이 일을 어째. 예? 사라지다뇨? 그게 무슨... 장모님이 건네주신 편지를 읽어보고서야 저는 아내가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찾지 마세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구슬땀 흘리며 남편과 시어머니 잘 모시려 애쓴 시간이 벌써 오랜데 아직도 매번 구박하시고 그저 미워 죽겠다 죽겠다 하시니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다 못난 내년 탓이라며 매일같이 제 등짝을 내리치시고 옆구리를 꼬집으시는 통에 하루라도 곱게 누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더라도 그 집 식구로 죽고 싶지 않아요. 여보, 나를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든 제발 이혼해 주시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얼굴 뵐 면목이 없더군요. 아무리 어머니가 성정이 불같으시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셨는데 어머니가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반찬 투정, 괜한 트집 정도로만 생각했지 아내가 이렇게 매일을 괴로워하며 참고 살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내는 나이 많고 무뚝뚝한 남편에게 차마 말할 용기도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제가 참 무심했습니다. 어린 아내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제 욕심에 일이 이 지경이 된 듯해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말 않고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어머니를 홀로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재혼은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떠나고 몇 년은 전처 욕으로 사셨고 그 뒤 몇 년은 얼른 새장가 들으라고 매일같이 저를 닥달하셨죠.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셨나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은 재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여식 데려다 또 고생시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며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일에 열중하다 보니 저는 가게를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숙녀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거래처 공장까지 사들일 수 있었죠. 거래처 사장님이 업을 접으신다는 소식에 제가 좋은 조건에 직원들까지 인수해 공장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 수완은 꽤 있었나 봅니다. 공장을 사들인 뒤로는 사업이 나날이 잘 되어 공장도 커지고 가게도 늘려갔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너 정도 능력이면 지금 새 색시를 얻어도 10번은 얻었을 텐데 네가 돈이 없냐 능력이 없냐 인물이 빠지냐 왜 자꾸 장가를 안 가는 거야 그래? 이 애미 화병 나는 꼴을 기어이 봐야겠냐? 어머니, 이제 결혼 얘기는 그만하실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재혼 생각 없어요. 전처 그렇게 고생시키고 제가 무슨 염치로 새장가를 듭니까? 그리고 이제 제 나이 50이에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놈아, 거 봐라. 그년 나가고 나니까 너 얼마나 이렇게 성공했냐? 그년이 집안 말아먹을 년이었어. 어머니는 아직도 제 자식만 그리 귀하고 아까우신가 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 결혼 얘기만 하시다 눈을 감으셨죠. 사실 어머니께는 불효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 이혼한 전처 생각을 하면 차마 또 어머니 모시고 새장가 들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50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외로움을 이겨보려 사업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니 투자도 손대게 되고 부동산으로도 꽤 돈을 만졌지요.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 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저도 이제 어느덧 환갑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혼자 산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워졌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꼈죠. 아, 세월이 무정하구나. 그간 내가 열심히 벌어 모아둔 돈이 이렇게나 되는데 이 돈 죽을 때 끌어안고 가는 것도 아닌 것을. 곁에 사람 하나 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애써 쌓아둔 재산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죽을 때도 혼자 쓸쓸히 가게 생겼구나. 그 정도 살고 보니 인생에 회의가 들었다고나 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 서럽고 괴로워 돈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돈만 벌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하니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군요. 이제 갈 날이 더 가까운 나이에 주위에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고 기껏 모아둔 재산 물려줄 자식 하나 없다 생각하니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잊어보려
사람들을 자주 만나러 이것저것 모임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사장을 만나게 되었죠. 투자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만나게 된 조사장은 젊은 나이에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안목이 좋은지 40 전에 벌써 수십억 자산가라는 얘기를 들었죠. 항상 좋은 옷들을 두르고 금목걸이, 금팔찌에 차도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며 남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답지 않게 나이 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싹싹하게 잘하는 덕에 그 모임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저와도 형님 동생하며 격없이 지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조사장이 술자리에서 아는 분이 계신데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며 한번 오셔도 되겠냐 하더군요. 야, 조사장 지인이면 우리 지인이지. 당장 오시라고 해. 그래, 그래. 새로운 멤버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알고 보니 조사장이 데려온다는 지인이 여성분이시더군요. 보기에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셨는데 작게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건강상 쉬고 있어 그동안 투자에 관심이 생겨 나오게 되었다며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박 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여사는 올해 52세더군요.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 외모에 우아한 몸짓이 참 눈길을 끄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사장과 모임에 자주 나오게 되었고 부쩍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박 여사께 관심이 생겼죠. 사실 60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연애를 하기에도 조금 쑥스러웠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면 아마 저도 정말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조사장이 어느 날 넌지시 묻더군요. 형님, 박 여사님 어떠세요? 제가 오래 지켜봤지만 정말 순수하시고 여리신 분이에요. 여태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해보시고 여태 순결을 지키신 이 시대 마지막 순정녀 아닙니까? 그래? 박 여사가 참 순수해 보이기는 하다마는 그런 줄은 몰랐네. 예, 거기다 저렇게 외모까지 출중하신데 어떻게 여태 혼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위에서 저더러 다리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남포동 최 사장님 아시죠? 최 사장님이 자꾸 박 여사님 소개해달라고 그러신다니까요. 최 사장이? 아, 최 사장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사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최 사장님은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죠. 괜한 욕심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는 박 여사님이 친누님 같은 분이라 어디 아무나 소개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딱 형님 같은 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아. 내가 어디 박 여사님을 넘보겠어. 박 여사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형님, 형님이 얼마나 괜찮으신데요. 혼자 오래 계시더니 못 느끼셨나? 박 여사님도 형님 멋있으시고 매너 좋으시다고 저에게 은근히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형님만 좋으시다면 제가 한번 제대로 다리 놔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속으로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고마운 일이었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박 여사 다리를 놓아주는 조사장 덕에 박 여사와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어찌나 그리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지 제 오랜 외로움이 단번에 잊혀지더군요. 정말 순식간에 점점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생전 해본 적 없는 선물에 박 여사 갖다 주러 꽃도 사다 주었죠. 박 여사가 아이처럼 웃는 모습에 제 마음이 동하더군요. 박 여사는 정말 순박하고 티 없는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살기 바빠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여태 남자 한 번 모르고 살았다며 제가 마음을 연 첫남자라고 했습니다. 설마 싶다가도 제가 내미는 손에도 연신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순수한 여성을 곁에서 아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떠본 의중으로는 박 여사도 제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습니다. 박 여사, 남은 여생을 나와 의지에 살아보는 것 어떻겠어요? 박 여사만 좋다면. 이 사장님, 노을처럼 물들어가는 나이에 우리 둘이 따뜻하게 의지하고 살아봐요. 그렇게 저는 60세가 다 되어 새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저를 무척 부러워하더군요.
어이, 이서장! 그 나이에 그런 미인을 얻고 말이야. 게다가 초혼이라며? 이 사람 말년에 복이 터졌네. 아니, 그러게. 이 사람 우리 몰래 어디서 저런 미인을 모시고 온 거야, 그래? 복은 무슨, 이 사람들 그만 놀려. 아니, 부러워서 그렇지. 우리 마누라는 다 늙은 호박 같은데 저리 어리고 고운 마누라를 얻으니 부러워서 그래. 이 나이에 새신랑 되었다 말하기도 참 민망하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그냥 식 없이 우리 둘이 조용히 혼인신고만 해놓고 살기로 했죠. 그래도 박 여사는 초혼인데 섭섭하지 않을까 하여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비싼 호텔을 가봤습니다. 오붓하게 둘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죠. 인생 후반에 만났지만 남은 여생 섭섭치 않게 박 여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었죠. 박 여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제게 참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이거 참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당신 먹지 그래. 아이, 팔 떨어지겠어요. 얼른 받으세요. 당신이 주니 더 맛있네 그래.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알콩달콩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와 저는 제2의 신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젊은 사람들 간다는 맛있다는 식당들을 돌아다니고 박 여사의 추천으로 외제차도 처음 사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덕에 이런 차도 다 타보네. 어때? 마음에 들어? 아유, 당신은 여유도 있으면서 어떻게 아직 그런 차를 끌었어요? 바꿀 때도 되었지. 이제야 어엿한 사장님 같으시네. 그 차를 타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겼죠.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무색할 정도로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와 신혼을 즐기다 보니 왜 문득 그 시절 전처에게 못해준 것들이 생각이 나는지요. 저도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마 전처에게 못해주어 후회스러운 마음이 수십 년 세월 잊혀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전처에게는 못해준 것들, 박 여사에게는 꼭 후회 없이 다 해주리라 생각했죠.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만 두었던 돈들도 아낌없이 쓰기로 했습니다. 생전 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어서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몰랐지만 박 여사가 갖고 싶다는 것들은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온갖 귀금속에 명품 옷이며 가방까지. 여자 핸드백이 그렇게 비싼 것을 처음 알았지 뭡니까? 그래도 박 여사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군요. 뒤늦게 나에게 찾아와준 박 여사가 참 고마웠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우리 둘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데 다 쓰자고 마음먹었지요.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지 뭡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 여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왜요?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아기래요.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니, 물론 기쁘지. 놀라서 그렇지. 우리 나이에 자식 생각은 해보질 않아서. 그러니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근래에 몸이 부쩍 이상함을 느낀 박 여사가 병원을 들렀다가 알게 되었다며 부끄러워하며 제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세상에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은 처음 겪어봐서 그 쌀알 만한 것이 아기인 줄도 몰랐지 뭡니까. 남들은 손주를 얻을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다니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참 민망한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 뭡니까. 힘만 되었더라면 박 여사를 안아들고 동네방네 뛰어다녔을 텐데 나이든 내 몸뚱아리가 참 애석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병원에 따라가겠다 했지만 박 여사는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아니, 왜? 다들 남편이 같이 따라간다고 하던데. 당신 이제 조심해야 할 텐데 혼자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아유, 당신도 참. 이 나이에 산부인과 간다는 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혼자 가면 다들 별 신경을 안 쓸 텐데 당신까지 같이 가면 무슨 일로 산부인과에 노인 둘이 왔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요. 아, 이 사람아.
우리가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 엄연한 부부 사이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나 그래. 아유, 그래도 제 나이에 임신했다는 게 남사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힘든 일도 없고요. 아니, 그래도 혼자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병원으로 따라가 초음파도 보고 싶고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편한 대로 하게 둘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박 여사는 제가 태동이 궁금해 배를 만지는 것도 부끄럽다며 잘 못 만지게 하더군요. 아유, 너무 자주 만지면 아이한테도 안 좋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용한 편이라 태동도 잘 없대요. 왠지 조금 섭섭했지만 늦은 나이에 임신이니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나이에 어린 여자 만나 재혼하여 임신했다고 주위에서 주책이라고 욕이라도 할까 싶어 주변에 얘기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갑 다 되어 자식 얻었다는 소리가 입 밖에 잘 안 꺼내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이 얻은 기쁨에 박 여사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까지 공수에다가 한라봉을 사 먹이고 경기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다가 주었지요. 기쁜 마음에 그러는 것이 힘든 줄도 모르겠더군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면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나이 들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너무 노산이라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탈날까 싶어 함부로 거동도 못하게 했죠. 출산 직전까지 어찌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만삭이 될 때까지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니 천만다행이었죠. 그래도 출산 당일에는 다른 남편들처럼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아내가 한사코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출산 때까지 병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이 나이 먹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창피해요. 아무래도 아이 낳으려면 꼴이 말이 아닐 텐데 당신이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지아비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래도 당신 힘들까봐 그렇지. 곁에서 손이라도 좀 잡아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에이, 젊은 부부들도 그런 모습 보이기 꺼려하잖아요. 염려 놓으세요. 어차피 노산이라 제왕절개 해야 하니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무통주사 맞을 거고 통증도 적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출산 당일 저는 아내의 뜻대로 병실에서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왕절개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 다행이었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다행히 아내도 무사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저를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놈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제 아이를 보는데 주변 눈들도 신경 쓰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이 나이에 무슨 복으로 나 닮은 내 새끼까지 생기다니 내가 초년복이 없었지만 말년복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위해서 건강히 오래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고 기쁜 마음을 안고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이상하게 병실 문 앞에 웬 여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병실을 잘못 찾았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저쪽에서 조사장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다들 안 꺼져? 인연들이 돌았나? 또 맞고 싶어? 조사장이 몰려있는 여자들에게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그 병실은 제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이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통에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죠. 가긴 어딜 가. 여길 어떻게 찾았는데? 나 못 가. 돈 줄 때까지 못 가. 그래, 배째! 내 돈 내놔! 야, 박마담, 내 돈 내놔! 너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절대 못 가! 혼란스러운 통에 앞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뒤에 있는 아가씨를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 아가씨, 미안하지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 병실에 있는 분과 아는 사이입니까? 아저씨도 돈 받으러 왔어요? 돈이요? 네. 저 박마담이 우리 마담인데 우리 돈 싹 다 떼어먹고 가게도 싹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증발했거든요. 가게에 문제 생기니까 수습 못하고 결국 아가씨들 돈 떼어먹고 우리한테 문제 뒤집어 씌우고 튄 거지. 아저씨는 얼마 받아야 해요? 마담이라니요? 박 여사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뭐야 이 아저씨. 아저씨 설마 아무것도 몰라요? 박마담 말이에요. 저기 누워있는 저 아줌마가 우리 일하던 주점 마담이라고요. 우리 가게 아가씨들 돈 다 떼먹고 튄 술집 마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술집 마담이라니. 그 아가씨들 말에 의하면 박 여사는 이 아가씨들이 일하던 술집 마담이고 가게에 문제가 생겨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수소문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돈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찾아왔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다리가 떨려 서 있을 수 없었죠.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박 여사가 술집 마담이라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시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뒤에서 누가 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여자 폐경이 와도 진작에 왔을 아줌마가 무슨 애를 낳았다고 산부인과에 누워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서 누구 속여먹겠다고 또 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이런 짓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지 아들 도박빚 갚아야 한다고 어디 돈 좀 있는 노친네 하나 물어다가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돈만 뜯어내고 튀었잖아. 아마 이번에도 그런 꼴 같은데 지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았다고 저러고 있어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참. 그러게. 이번에는 정말 한몫 단단히 잡을 생각인가 봐. 아이까지 만들어내고 말이야. 애는 어디서 구한 거래? 거듭되는 충격적인 진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속은 것인지 그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못 갚으면 아들이라도 갚아야지. 조사장, 너라도 돈 내놔. 아가씨들을 쫓아내려는 조사장이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모두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듣는 분들도 황당하시겠죠.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겪은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제게 친누님 같은 분이라며 박 여사를 소개시킨 조사장은 박 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사장은 박 여사가 젊은 시절 낳아 기른 친자식이었습니다. 제게 평생 남자를 몰랐다며 순진한 척을 하던 박 여사는 수천여는커녕 달고 다른 여자였던 것이죠. 얼마나 추잡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들도 있는 여자가 젊은 시절부터 술집 일을 하며 술집 마담으로 살았답니다. 작은 카페를 했다는 소리가 아마 그 술집 얘기였나 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바보 천치같이 박 여사가 마냥 순수한 처녀인 줄로만 알고 홀랑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혼란스러웠지요. 저는 아가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조사장을 잡아 물었습니다. 조사장,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방금 보고 온 그 아기는 누구 애라는 말이야? 저 여자 임신도 못한다던데 그럼 10달 동안 배불러 있던 것은 뭐야? 당장 설명해봐! 아니,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정말. 그렇게 다 늙은 노친네가 무슨 처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이 50 넘어 애 가지는 게 어디 흔한 일이요? 이 양반도 웃기는 양반일세. 의심을 하려거든 그때 했어야지. 어디 지보다 어린 수처녀 마누라로 얻었다고 좋아하던 게 누구요? 애초에 거기에 넘어간 당신이 멍청한 건 아니요? 애야 아무 애나 보여주면 지 애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등신같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니들이 짜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구나. 나를 속여 먹으려고 둘이 제대로 작당 모의를 한 거야. 애까지 낳아서 어쩌려고 그랬냐? 어? 나를 죽이기라도 하려고 그랬어? 당신이 말해봐. 박 여사가 짜증나는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잡고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저러는지 기가 차더군요. 뭘 말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꼭 내 입으로 들어야 속이 후련하겠어? 뭐라고? 당신 내가 알던 그 여자 맞아? 내가 알던 사람 맞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모했는데. 미쳤나봐 진짜. 이 영감쟁이가 지 분수도 모르고 네 놈이 돈 말고 볼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쉬워서 너한테 시집을 가겠어? 당연히 돈 때문이지. 그러게 누가 그렇게 밝히래? 지가 처녀라고 좋다고 엉겨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피해자 행세야? 그러면 그 애는 뭐야? 배가 불러온 건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내가 제대로 속았구나. 저런 꽃뱀한테 속았어. 속이려면 뭔들 못하겠어. 그러게 속은 당신 잘못이지. 그 나이에 추접스러운 줄도 모르고 지 애 가졌다니까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다니. 이제 와서 아쉬워? 아니 환갑에 애 얻어서 뭘 어쩌겠다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신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이 코앞이야. 뭐라고? 아니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거야? 내 돈이 그렇게 탐났어? 그래. 적당히 속여서 위자료나 왕창 뜯어서 이혼하려고 했더니 저 미친년들 때문에 내가 미쳐 진짜. 야 이년들아. 니년들 때문에 다 망했어. 어쩔 거야? 알고 봤더니 10달 동안 배가 부른 것도 다 가짜였고 애를 낳은 것도 병원이랑 짜고 저를 속이려 이 쇼를 벌였던 겁니다. 애 낳고 이혼하면 위자료 제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 적당히 핑계 만들어 바로 이혼할 작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1년을 깜빡 속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정말 바보 등신으로 느껴지더군요.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의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 사업하면서도 사기 한 번 당한 적 없었는데 이제와 꽃뱀한테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하니 모욕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찌할지 몰랐죠. 당장에 달려들어 저 년놈 머리통이라도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괜한 일에 엮여 또 돈이라도 뜯길까 싶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소란에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병원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쳐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더 무서운 여자더군요. 모자가 아주 쌍으로 전과가 줄줄이라 이전에도 사기치고 수배된 전적이 있어 지명 수배 중인 상황이라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아마 풀려나지 못하고 바로 구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찰 선생님도 제가 딱해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전하라 그러더군요. 남 보이기에 참 부끄러웠지요. 아닙니다. 할 말 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돌아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아이의 출산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어쩌면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사장 앞으로는 중매비로 수천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박 여사 앞으로는 건물도 하나 증여해 주었는데 일단 지금 둘 다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금전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죠. 그러게 내가 외로움에 미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새장가를 들었을까. 내가 참 못나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남한테 피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새삼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에 사람이 가벼워졌구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식 욕심이나 배우자 욕심 없이 그 전처럼 혼자 착실히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공연한 저의 섣부른 욕심에 제가 결국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몹시 후회스럽습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